예, 5%입니다. 예, 벌써 주말이네요. 예,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전체적인 스토리만 들으셔도 괜찮으시고, 가끔씩 기술적인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을 23년째 보고 있는 5% 젤리 실전 투자 채널, 바벨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중기와 단기 포트도 있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황 얘기 드려볼게요. 자, 이제 8월 달은 제가 항상 월 초에 어떤 기준을 좀 본다 그랬는데,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쉬어감, 등락은 있지만 추세가 꺾이진 않는다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이번 주도 사실 그렇게 힘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쉬어가는 증시답게 저점 매기나 매수가 좀 약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슈와 또 맞물려서 시장이 좀 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금 비중을 꾸준히 가지고 있고 매매를 조금 짧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이제 코어 위주로 하는데 계속 보기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도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탄력 매매 얘기 드리면서 매매를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항상 기준은 시장이에요. 시장의 어떤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매매를 하고 할 때 결정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뉘앙스를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들으시면 재밌을 거예요. 오늘도 중간에 변화되는 과정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나라를 투자할 때는 미국이 기준입니다. 미국은 전세의 기준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작년 말 올해 초에 나스닥이 너무 올랐다. 수십 년간의 세계 돈들이 미국의 주식과 채권과 달러로 너무 급증하면서 몰렸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비미국 쪽으로 달러 약세를 좀 보면서 그동안 덜 올랐던 종목으로 약간의 분산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이제 올해 초에 워렌 버핏 그 할아버지가 미국이 조금 수십 년 만에 얼어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그 다음에 지금 비미국인 일본 쪽에 글로벌 자금이 들어가는 것도 여전히 중국이 불안하다지만 이머징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찾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지금 기준이긴 하지만 제가 미국 투자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달러 약세와 방금 말씀드렸던 너무 십수년간 몰렸던 미국에서 좀 분산되는 측면을 저는 보고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의 흐름이에요. 제가 보시면 암만 매크로 이런 얘기 드리더라도 결국 수급 얘기를 많이 드릴 거예요. 제가 기존적으로 말씀드리는 빅머니 체이싱, 글로벌 빅머니 체이싱, 우리나라 빅머니 체이싱, 어떻게 보면 투자의 현실적인 방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보시면 제 말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거예요. 8월 달에 지금 나스닥이 여전히 약하죠. 그 다음에 그 전에 괜찮게 봤던 전통산업인 다우와 중저가, 우리나라 따지면 소형주 같은 거겠죠. 중저가를 모아놓은 러셀 2000 이런 것들의 선순환도 봤는데 가치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약했던 부분이고요. 금주에는 이제 물가를 한번 체크했습니다. 작년 어떻게 보면 여름부터 계속 물가가 잘 잡혔죠. 작년에 CPI 9%에서 지난달 3%까지 잡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나왔던 7월 달의 CPI는 3.2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MOM 월간 기준으로 0.2가 나왔기 때문에 컨센에 부합했지만 어쨌든 계속 빠지던 내리막길 걸던 CPI가 3에서 3.2%로 살짝 뜨면서 경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교 100등이 50등까지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전교 50등이 20등까지 가는 거, 20등이 5등 안에 드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가 지금 잡히더라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 가는 거는 지금부터 쉽지 않다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에너지 가격, 우리가 보통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그 다음 미국에는 가솔린을 많이 보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가 장난쳤던 곡물 가격 보시면 등락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CPI가 계속 빠지다가 반등 주는 것도 있지만 하필 지금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같은 게 뜨고 있잖아요. 작년 겨울에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겨울 얼마나 우리 불안했어요. 장도 지금 안 좋았을 때인데 러시아 전쟁하면서 이 가스가 하나 잠그겠다. 유럽에서는 동사한다. 그래서 막 가스 재고 막 쌓고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서, 사실 주식이나 투자할 때도 이 운이 되게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 하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행히 겨울이 따뜻했죠. 그래서 유럽이 사실 위기에 안 빠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천연가스가 지금 당장은 여름이지만 올 하반기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또 추워지면 어떡하는 그 느낌이 슬슬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천연가스 가격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 흐름 좀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은행은 괜찮았고 올해 4월 5월 달에 야, 미국 그래도 성장인데 AI 성장 스토리,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오고 반도체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마이크론 같은데 D램까지도 수혜를 받겠지 해서 한두 달 계속 올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엔비디아 꺾였죠. 애플 꺾였다고 말씀드렸죠. 엔비디아 꺾였고 단기적으로. 그다음 TSMC나 마이크론도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특히 반도체를 보고 글로벌 증시에 AI 성장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8월의 증시처럼 살짝 쉬어가고 꺾인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그런 쪽 흐름이 좀 보여진다는 거 보십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뒷주머니에 있다가 좀 꺼내서 가끔 보는 미국의 경기. 어닝 시즌이 끝났고 주식도 좀 꺾여가 걱정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 걱정은 뭐냐. 미국 경기가 꺾이는 거예요. 미국 경기의 가장 기본 GDP 기본은 소비잖아요. 소비의 근간은 고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업률, 고용률 항상 챙기고 미국 경기가 가장 좋게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고용지표예요. 지금 보시면 고용지표가 살짝 꺾이죠. 하지만 당장 걱정할 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천천히 보자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증시를 볼 때 어닝이다, 정시다 이런 거 보고 있지만 어닝이 꺾였다 말씀드렸고, 애플이 이번 주였나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도 찍어서 애플이 쉬어가면 미국 증시 지표인 종목이 꺾였다, 애플이 꺾였다 보기 때문에 조심하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증시는 워낙 나스닥이 많이 쏠렸지만 미국은 스페셜 리밸런싱을 통해서 거의 한 14년 만에 조절을 해줬죠. 인위적인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7월 달에 한번 7월 24일인가 26일인가요? 우리가 반도체 그 2차 전지 줄였을 때 자체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오고 괜히 붙으면서 한번 크게 꺾였죠. 조정이 됐습니다. 리밸런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 끝나고 야, 금리가 슬슬 올라온다. 그게 미국의 부채한도 협의가 된 이후에 국가시중 등급이 강등이 됐습니다. 물론 피치가 하고 약간 적은 정치적인 변수라 보긴 하지만 올해도 이번 주도 그랬어요. 미국이 장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몇 천억 달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고, 여기다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 자, 금리는 한 번 더 제가 보내드리겠지만 제가 어제 한번 찍어드린 거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공부되실 것 같고요. 정시 내에서 금리를 경계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성장주였고 AI 성장 스토리가 조금 타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지금 꺾이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실적 물론 좋죠. 정말 좋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의 고가 그 GPU는 많이 사고 있는데 어닝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어닝까지 또 3개월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는 이제 정시가 경기를 보는 겁니다. 경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맞물려 떨어지는 거예요. 물가가 경기에 영향을 주고, 경기 때문에 이제 어닝 시즌 끝났고 정시 영향을 주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반도체 지수를 더 보는 거죠. 왜?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 엔비디아나 이 AI 성장 스토리와 함께 같이 올라섰는데, 같이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빅테크가 조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전이나 하이닉스, 대만의 TSMC 같은 것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다시 한번 때렸다. 첨단 산업. 그다음 AI 성장 스토리가 물론 과정입니다. 이게 제가 버블이 터지고 끝났다 보진 않아요. 어쨌든 미국의 나스닥이나 빅테크들이 이쪽으로 엄청나게 쏟아지고 길게 보고 있는 겁니다. 90년대 어떤 인터넷 버블이 한 4, 5년 가다 한 방에 빵 터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빵 터지는 과정이 아니라 여전히 등락되는 과정이다.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살짝 단기로 꺾였지만 여전히 중기 비중은 떨어지게 되면 또 사야 되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금리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물 올라가는 거는 안전자산 선호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 금리 올라서 단기적으로 성장주가 조금 기세를 받는 과정이고, 큰 흐름상 안전자산 선호나 증시를 막 빼는 그런 포트 조정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기준이다 보니까 이런 걸 제가 다 보면서 시장을 느끼는 거죠. 물론 다 챙겨야 되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식의 주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스토리입니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제가 원로 볼 때 항상 그렇죠. 양봉인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8월달 음봉입니다. 8월달 음봉이죠. 제가 이제 8월 초에 시작할 때 코스피나 코스닥도 말씀드렸지만 좀 쉬어가겠다 할 때 느낌이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음봉의 5월 선 같은 거다 보는데, 자, 보시면 올해 들어서 1월, 2월, 3, 4, 5, 6, 7 살짝 조정 것도 2월 달에 왜 SVB 사태 있었을 때 있었지만 그때 금융 시스템 붕괴 나온다 했을 때 아니었잖아요. 잘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쨌든 7월달 내내 올랐어요. 7개월 내내. 그러다가 처음으로 쉬는 겁니다. 월봉 기준으로 봐도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경우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길지에 따른 문제고, 제가 봤을 때는 경기라든지 지금 에너지 가격을 경계하고 있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짧은 조정 이후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보고요. 자, 일봉으로 돌아볼까요? 또 짧게 보시면 그걸 세밀하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21선 깨졌죠. 21선 깨졌습니다. 깨졌고 지금 61선까지 왔는 부분인데, 이것도 패턴을 보는 거예요. 올해 상승 줄 때 나스닥 흐름이 어땠느냐, 이 흐름을 보는 겁니다. 올해 초부터였죠. 반등을 주다가 떨어졌는데 61선 근처에서 받쳤죠. 보이시죠? 3월달에 또 올라가다 61선 근처 받쳤죠. 또 올라가다가 20에서 받쳤지만 근처 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고점이 좀 꺾이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빅테크 기준으로 보면서 이 61선 지지를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애플 가끔 말씀드렸던 170불 중반대 저항이나 지지를 보는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제도 양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좀 약하긴 했어요. 어제 특히나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가 또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 전날 CPI는 괜찮게 나왔잖아요. 근데 PPI는 또 생각보다 물가가 살짝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 때문에 좀 떨어졌지만, 다우나 오히려 러셀 2000은 또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은 보완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전반적인 미국의 분위기를 말씀드렸고, 약하지만 그렇게 안 좋게 볼 거 없다. 61선 기준에서는 또 반등 줄 수 있는 흐름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는데, 요거는 링크 드릴 테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설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매크로 살짝 챙겨댈 따라 보는데, 이 금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거라 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고 성장을 추구하지만 금리 추이가 훨씬 더 스마트해요. 더 묵직하고 추이 보는 데는 편합니다. 그래서 주식 보시는 분은 항상 금리를 같이 보시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요거. 네. 자, 그리고 뭐 하나 더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게 원래 오래된 경제 그 공부의 정책 이거 이론이거든요. 필립스 곡선. 그 고용이 꺾여서 물가가 잡히는 과정이에요. 아직 고용이 바로 안 꺾인다 그랬죠. 결론 내년까지 봤을 때는 결국은 고용이 꺾이고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을 항상 보고 기준으로 잡든다, 뭐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몇 번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금리가 쉽게 안 꺾이고 스티키합니다, 물가가. 그래서 내년도 중금리 시대가 올 거라 보고요. 대신 우리나라는 좀 등락이 있을 거라 보는데, 향후적으로도 계속, 물론 지금 살짝 지금 러셀 2000이나 우리나라의 소형주 개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올 수 있겠지만, 물론 거기에 저도 매매를 좀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가장 기준은 여전히 대형주입니다. 왜? 금리가 예전처럼 제로금리 빡 안 가기 때문에 종목이 크게 확산돼서 이것저것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소형주 갔다 하더라도 짧게 칩니다. 짧게 쳐요. 그래서 여전히 좀비 리스크, 고금리에 취약하고 실적이 안 나고 적자인 기업은 계속 좀비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주식, 프리미엄 기업에 여전히 차별화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에 집중됐기 때문에 향후적으로 장에 가면 중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로 확산되겠지, 예전의 사이클대로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제가 기준만 보고 러셀도 반등을 주는 밑에서 바닥 밴드를 보는 거지, 나스닥처럼 큰 상승을 안 보는 이유가 사실 있어요. 나스닥 지수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재밌는데, 그쵸. 자, 나스닥을 제가 2021년 말 2022년 초에 걱정을 했다가 너무 급등하게 올렸고, 어쨌든 작년에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지금 16,000, 15,000 몇백에서 거의 만까지 조정받았어요. 작년 기억 나실 것 같은데, 요번에도 보여드렸던 이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고점대에서 저점대까지 연결하고 얼마나 반등 줄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이론이에요. 이게 기술적 분석인데, 요번에 반등을 주다 딱 걸렸죠. 이게 빠졌던 거에서 반등의 75% 수준이에요.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조정 받으면 13,000 중반이나 13,000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요. 저도 우리나라도 보고 있는데, 뭐 코스피 20일선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정이 끝나느냐, 한 단계 더 오느냐, 사실 그게 저는 지금 관건이라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혹시 현금 갖고 있는 거 사다가 조금 물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준은
모르시는 분은 무조건 걱정을 하겠죠. 빠지면 급난다 하겠지만 저희는 장이 꺾인 게 아니다. 어쨌든 반등을 또 줄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사더라도 그렇게 겁을 내면 사지 않아요. 예, 그게 시황의 어떤 기준입니다. 미국은 13,000 중반이냐 13,000 초반이냐 그걸 저 나스닥 기준 보신다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중국을 보죠. 제가 지지난주가 말씀드렸을 때 주식을 볼 때는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 앞으로 변할 걸 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무역 구조나 수출 구조는 중국이 단연코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나고 글로벌적으로도 편가르게 됐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공산당은 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래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계속 미국이 탈중국을 시키고 뭐 분위기상 조금 뭐 리오프닝 그다음 디리스킹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도 보고 글로벌 정시에 빅머니들이 우리나라를 사고 팔 때 중화권 이머징 증시로 묶어서 MSCI 사고 판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나 증시나 중국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보시면 중국이 자꾸 줄어요. 기업들이 중국에서 자꾸 빠지고 중국에서 물론 신경을 쓰지만 예전만큼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IRA라든지 향후적으로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걸 되게 많이 보게 되고요.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예전보다는 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자, 중국은 여전히 중국도 보여드릴까 재밌습니다. 스토리인데 이 차트를 보시라는 이유가 차트에 사실 다 나와요. 그 흐름의 흥방성쇠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의 어떤 시장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홍콩 항생 기준 볼게요. 항생 테크 말씀드렸는데 테크는 지금 중국에 있는 그 기술주들이 있죠.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같은 그런 애들이 기술주에 포진이 돼 있어서 지금 중국의 가장 기준인 민간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얼마나 살리는지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보는 건데 이 항생지수 기준은 뭐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전체로 보는 거니까 그다음 국영 은행 같은 것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월봉만 볼게요. 길게 볼 수 있죠. 자, 선을 꼬는 게 언제냐면 2008년 서프라임 전 세계적으로 다 망가졌을 때입니다. 이게 왜 기준이냐면 그때가 사실 거의 최악이었어요. 지금 가끔씩 그런 최악까지 간다고 뭐 우리나라든 비관론, 미국도 비관론 보시는 분들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그렇게 비관되고 금융시스템 망가진다 했지만 그런 거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 기준이 안 맞는 게 그 정도로 건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융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자, 그때 기준 보더라도 얼마 전에 10월달 말에 거의 다 빠졌죠. 1년 내내 빠졌습니다. 1년 내내. 이때 왜 빠졌나 아시죠? 2021년에 그때 뭐 그 흥다 사태, 중국 부동산 터지고 그때 알리바바 마윈들 막 구속해서 실종되고 테크주 계속 때려가 빅테크, 빅데이터 다 뽑아먹고 공산당들이 그렇게 주가가 이거 중국집 안 되겠네 쭉 빠졌던 거예요. 외자들도 빠지고 투자도 안 하면서 쭉 빠지고 이때 이제 10월 달에 바닥 쳤을 때가 언제냐. 시진핑이 그렇게 독재적인 자기 권력들 공고히 하고 결국은 시진핑이 3년이면 성공했습니다. 그게 작년 2022년 10월이었어요. 연임 딱 성공하니까 가면을 바꾸죠. 자, 정치 입지를 다지니까 이제 경기 부양하겠다. 기업을 살려보겠다. 자, 부동산 정책 바꿔서 부동산도 한번 연착륙 시켜볼까. 이러면서 이제 바뀌었네. 시진핑이 이제는 경기 부양하는갑다 하면서 반등을 몇 개월 내내 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등락이 되고 있죠. 실제로 부양을 하는데 부동산 부양이 잘 됩니까? 청년 실업이 바로 해소됩니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고령화부터 중국의 어떤 쌓았던 그레이 레노에 대한 흐름이 지금 터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금리나 어떤 그 걱정은 마시나 말씀드리고 뭐냐면 중국이 이런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7년 8년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공산당은 더딥니다. 어떤 정보의 투명성이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로 어떤 그런 뭐 우리나라나 미국 같이 바로바로 반영이 안 돼요. 이미 중국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는 많이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월가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빅머니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안 좋은 것들 흐름 보면서 외자 유치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무겁습니다. 무겁다 보니까 바로 이게 뭐 꺼지고 터진다 볼 게 아니라 좀 짧게 볼까요? 이 박스권 등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죠? 작년 말 올해 초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생각보다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뭐 지금 여러 가지 부양책을 쓰고 있죠. 중국도. 하지만 쉽지 않게 계속 바닥 밴드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밴드란 말은 이 박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등락한다고 보는 거고 이번 주로 나온 게 뭐냐 다시 또 부동산 관련해서 뭐 흥다 완다 또 이름 까먹었는데
또 부동산 개발 관련 또 큰 회사가 있대요. 또 지금 뭐 적자가 나오고 막 그래서 떨어진 상태고 부양책을 쓰고 있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단체 관광도 막 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약하죠. 수출입 지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중국이 전 세계 싼 물건을 엄청 공급을 하면서 그런 수출을 많이 했던 국가잖아요. 근데 글로벌 밸류체인이 망가지고 미국의 정치적으로 압력이 통하면서 이제는 서서히 그런 것들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도 중국과 최대 교역국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암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도 미국에 파는 중저가 상품들이 있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그런 것도 줄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중국도 그 수출되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서서히 어떤 보면 글로벌적인 그런 흐름들이 미국과 중국 나눠서 편 가르게 하는 것들이 서서히 이제 앞으로 실제로 숫자 찍히는 겁니다. 자, 미국의 최대 수출국도 지금 중국이 아니에요. 오히려 멕시코와 캐나다입니다. 근데 중국만큼 쌀까요? 안 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바로 물가가 안 빠지는 글로벌 어떤 교역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자원을 갖고 있는 에너지 갖고 곡물 갖고 여러 가지 뭐 리튬 같은 원자재 갖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카르텔이잖아요. 꽁꽁 묶어가 저것도 살 방법 궁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내년도. 새로운 금융의 시대입니다. 자, 중국은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물론 서로 빌런들끼리지만 러시아 수출만 급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부동산 연착륙을 하는 과정인데 쉽지는 않죠. 등락했을 거라 저는 보고요. 그게 가장 부담이 되는 건 국영은행들이죠. 이쪽에 부채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예전보다는 중국을 영향을 좀 적게 보긴 하지만 뭐 중국을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이모징 중화권의 부양정책도 보고 지금 미중 관계에서 조금 정치적으로 풀려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차례차례 고인사가 하고 여전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조금씩 있습니다. 되면 좋겠죠. 하지만 제 기준은 뭐다? 투자하는 우리자 기준은 항생테크와 위안화로 봅니다. 자, 위안화가 이번 주에 많이 올랐어요. 불안하니까. 7.1대까지 갔다가 7.24까지 올랐어요. 항상 제가 숫자로 볼 땐 기준을 껐잖아요. 이것도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가 7.27이었어요. 7.27을 돌파하면 그동안 안 좋았던 게 더 안 좋아지는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 괜찮아요. 아까 말했던 나스닥 기준도 뭐 지지선 끊고 저항선 끊는 거 있잖아요. 숫자로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닥 밴드 내다. 자, 이런 지금 미국과 중국이 혼조되고 쉬어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바벨 전략을 방법적으로 추구하지만 저는 알파 전략이에요. 알파 전략이 뭐냐? 시장을 이기려는 전략입니다. 액티브 펀드 같은 거죠. 액티브 펀드가 지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수를 이기고 초과 수익을 원하는 거예요. 작년에 장 빠질 때 제가 뭐 방산주를 샀다든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했던 그 곡물이나 사료주를 테마를 했다든지 뭐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 했던 박셀바이오 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2차든지 금양 같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수는 조정받고 안 좋은 가운데 거기에서 먹을 걸 찾아서 지수를 이기려는 투자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이 안 좋든 성격은 다 달라지겠지만 지수를 이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투자의 목적이라 봅니다. 여전히 근데 지금도 상승장은 맞아요. 단기적으로 살짝 쉬어가는 횡보장일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시장의 투자라든지 시장 성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상승장이 꺾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13,000 중반이냐 초반이냐 코스피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코스피도 어떤 패턴이죠. 어쨌든 작년 말 올해 초에 바닥을 찍고 2150을 찍고 여러가지 악재를 거치면서 물결을 타면서 외국인의 수급과 선물과 개인들의 파워, 뭐 경영권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통해서 시장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21선 돌파가 되는지를 보는데 돌파 못했죠. 나스닥도 지금 조금 불안하죠. 그러면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60일선까지 빠져요. 밑에까지 보이죠. 그러면 2500 중반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 40포인트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요즘으로 한번 뭔가 터지면 뭐 3, 40포인트는 한 방에 갑니다. 이럴 때는 사실은 한 번에 확 빠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빠지면 급하게 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빌빌빌 빠지거나 이렇게 빠지는 경우 있죠. 이렇게 빠지는 경우. 이러면 연봉을 며칠 더 맞으면서 지난주에 저점을 깨고 2500 중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감안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현금 있는 거 쓸 거예요.
자, 그럼 코스닥은 볼까요? 코스닥은 개인이 좀 들어가서 약간 특성이 있다 말씀드렸죠. 개인이 받치고 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 조금 낮죠. 2차전지 흐름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바이오 좀 올라오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20에서 돌파는 안 됐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같이 좀 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빠지느냐 받치느냐 문제인데, 솔직히 지금 미국, 중국이나 우리나라 흐름 봤을 때는 힘이 별로 없고 추가로 조정을 좀 받을 확률이 조금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읽어볼게요. 여전히 미국 같은 거 보면 반도체 기준이죠. 코스피는 반도체,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고, 코스닥은 2차전지 기준, 향후적으로 바이오 좀 봅니다. 등락이 있는 과정이고 개인 수급이 많이 붙어있는 시장입니다. 자, 2차전지 기준으로 저는 계속 보고 있어요. 여전히 포트 기준으로 등락이 있지만 매매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는 지금 좀 꺾였죠, 살짝. 그러다 보니까 매매 비중 저희가 많이 줄였고, 비중 줄인 상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뉴 바이오가 성장세로 올라오죠.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마지막에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하나 사드린 거 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장에 이쪽 보면서 매매 녹이는 거예요. 투자하는 걸 녹이면서 그냥 시황이 그렇다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채널의 좋은 점은 뭐냐면 실제로 뭐 사고 파는지 보여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강하게 해서 무조건 사세요, 몇 배 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서 시세 조정할 수 있는 거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보니까 뭐 얼마 된 파워 유튜브들 SNS 애들이 장난을 많이 쳤다, 사람들한테 저가에 사고 저것도 팔아먹었다, 그런 게 아예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제 기준은 우리가 얼마를 사든 우리끼리 할 때 시세 탄력이나 영향을 절대 못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서로 좋은 거죠. 오히려 안정성 있고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뉴바이오 헬스케어 말씀드린 것도 산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금주에는 초전도체가 난리였어요. 저는 꾸준하게 사지 말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변동성만 있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말 한마디에 바뀔 수 있는 정치 테마 같은 거기 때문에 투자나 매매에 대한 습관상, 안정되는 투자 습관상 하지 말라 말씀 계속 드렸고요. 그때 소형 화장품으로도 막 갔지만, 소형 화장품은 지금 질적으로든 기술적으로도 안 좋다 말씀드리면서 시총 1, 2천억 이런 것도 하지 말라 말씀드렸어요. 이틀 급등이 이제 빠졌습니다. 변동성 노터치. 그리고 지금 환율은 우리나라는 위안화를 많이 추종해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좀 쉬다 보니까 우리나라 중견 섹터가 떨어져서 지금 1320원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1300원대 위에서는 사는 구간이라 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는 1200원 초반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추가로 조정을 좀 더 받느냐 마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사는 거는 기술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전체 기준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에크로 관련 종목들 있죠. 12630, 26160 이런 것들은 여전히 홀딩하고, 혹시 사실 분들은 요번에 또 환율 관련 26160은 들어가셔도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야탁금이 살짝 늘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볼 때는 부동산으로 좀 들어갔어요. 부동산을 좀 가고 있지만, 없는 가운데 사람들 가계부채를 더 늘리면서 부동산으로 또 단기적으로 젊은 분들 뛰어들고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정시로 2차전지가 살짝 들어왔지만 좀 쉬다 보니까 55조, 58조 같은 게 지금 다시 52조, 3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만 있지 큰 흐름상은 그냥 정체돼 있다. 단기 투기 거래만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신용장고가 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4월 달에 급등했던 빠졌던 그 폭락이 20조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20조 8천억. 지금 20조 2천억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들이 날고 뛰고 했던 코스닥, 에코프로나 이쪽보다는 코스피 쪽이 더 많아요.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정권사에서 못하게 만들었다 했죠. 그러니까 안정성을 더 보강시켰기 때문에 코스닥이 시종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건 괜찮고, 코스피, 포스코나 이쪽은 아직 풀려 있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신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는 코스피가 신용이 더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섹터 얘기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현금 비중 일부적으로 이제 가져가고, 왜?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여력이 있잖아요. 다소 짧은 매매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제가 보통 스윙하면 기본 10% 이상으로 봤어요. 한 10% 내에서는 저도 잘 안 팔고 있는데, 요걸로 보시면 10% 안 돼도 매매를 좀 드리고 익절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국가별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개 체크해 드릴 건 유럽인데, 자, 유럽은 미국 따라지라 그랬어요. 미국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인플레 못 잡았습니다. 애들은 여전히 인플레 못 잡고, 브렉시트한 영국 보시면 여전히 물가 한 6%, 5%대 나오고, 유럽 경제 중심인 독일도 지금 자동차 산업이 지금 약간 소황 상태 안 좋아요.
그리고 은행에 지금 이번에 금리 오르다 보니까 수익을 되게 많이 거뒀거든요, 은행들이. 거기에다가 세금을 이빠이 때립니다. 왜? 유럽은 복지국가다 보니까 약간 좌파 성향의 정책이 많거든요. 그 은행에 뭐 횡재세를 때려 세금 많이 거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은행이 앞으로 다가올 유럽의 경기나 금융에 대한 안정을 보강시켜야 됩니다. 그 힘이 사실 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또 철회가 됐어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금 걷어서 어떻게 할 때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한 번 더 점검할 때입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저는 유럽의 금융 시스템이 좀 불안하거든요. 올해 내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정이 중요할 때다 보니까 지금 금리나 뭐 금리 다 왔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가 안 잡히면 금리 또 바로 못 하죠. 물가를 또 봐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천연가스도 또 봐야 되고 유럽은 사실 산업이 없잖아요. 뭐 독일 자동차 같은 거 빼고 뭐 제조업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껏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소비라든지 구매력, 관광업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지금 물론 많이 좋죠. 단체 관광도 중국에 이미 오픈되어 있어서 유럽 가보신 분들은 지금 관광객 바글바글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인 소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중국의 구매력이나 소비력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유럽도 중국과 경제 협력을 해야 되지만 미국도 패권 전쟁 신청을 또 눈치를 봐야 되고 하여튼 이래저래 어려워요. 유럽은. 그 섹터로 봤을 때는 저 유럽을 가장 어떤 경계합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저는 더 경계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되고 일단 글로벌적인 흐름 미국, 중국, 우리나라, 유럽까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인 시장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는 섹터 대화 말씀을 드릴게요.